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경영과 이비즈니스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은 최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스마트 금융과 핀테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기로 했고, 그 부분에서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그 인터넷 뱅킹에서 공인인증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인터넷 뱅킹과 공인인증서는 사실 2월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2021년 2월 이전까지만 해도 떼놓을 수 없는 관계였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폐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거의 4, 5년이 걸려서 이걸 폐지시켰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그 역사의 한 현장에 계시는 거고, 지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편하게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역사적 사례는 조금 알고 가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공인인증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왜 공인인증서가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공인인증서의 장단점들, 폐지되면서 어떤 것들이 좀 더 발전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은 사실 고객과의 대면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실 고객의 신원이라든지 거래 내용 위조가 되거나 변조가 됐을 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매우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래 사실에 대한 부인도 많이 했다는 거죠. 내가 안 했다, 뭐 어떻게 확인할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례에서 현실과 실제 세계에서 인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인감증명서라고,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한 내가 썼다라는 걸 증명하게 해주는 인감증명서라는 걸 세무서에 가시면 떼실 수 있는데, 이 인감과 동일한 혈액이 있는 전자서명이라는 게 공인인증서입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한 인증서예요. 여러분들은 좀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디지털 인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거래 내역 시 여러분들이 수신할 때 같이 들어감으로써 이러한 효력을 있다는 게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공인인증서 자체는 여러분들이 소유자가 전자서명에 사용하는 키를 서명해주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전자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공인한 인증서기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게 해서 인간 증명서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인인증서가 너무 많이 사용되니까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인터넷 경매, 인터넷 증권, 기업 간의 범용 공인인증서라고,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전자지불, 행정민원 등에서도 전부 다 사용돼요. 사실 지금 공인인증서가 폐지됐긴 하지만 공동인증서라는 형태로 아직까지 남아있긴 하거든요. 아직까지 다 폐지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우 잘 사용했다는 거죠. 모든 곳에 다 사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용됐는데, 이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해보니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한계냐? 한계라는 걸 불편한 점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야 되고, 이게 직접 방문을 했었어야 됐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매우 불편하잖아요. 우리나라 6천만 지금 우리 코로나 주소 받는데도 아직 전 국민이 막 열심히 받는다고 해도 7%, 8%밖에 안 됐는데, 이걸 받고 싶은 사람들이 직접 방문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인력과 금액이 소비되겠어요. 거기다가 재외국민, 우리나라에 지금 없는, 그러니까 대사관이라든지 영사관에 직접 방문해야 돼서 신청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인증서는 파일 형태로 저장되는데, 이게 저장 매체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복사해가면 MPKI인가? 이 파일 폴더만 복사해가면 누구든지 복사해갈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공인인증서는 여러분들 1년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좀 불편한 점이 생각보다 많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공인인증서 발급에는 주민등록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발급에는 주민등록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공인인증서 발급받지 못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 결제에 있어서 사실 이게 제일 크게 이슈됐던 사례죠. 인터넷 쇼핑몰 결제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의 모든 금액을 공인인증서에 필수가 요구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께 제품이 너무 사고 싶어도 공인인증서가 필수되니까 구매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별그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우리 책에도 있어요. 별그대에서 중국인이 별그대를 너무 재밌게 보고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보고 그 드라마에 있는 옷을 사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못 샀다는 거죠. 왜?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결제가 안 되게 했으니까. 이런 게 문제점, 한계점으로 드러나면서 다시 폐지를 해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였죠. 별에서 온 그대. 그래서 공인인증점의 맹점을 부각했고 특히 액티브 X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게 차근차근 다 없어졌죠. 액티브 X랑 공인인증서가 지금 여러분들 그런 시대까지 온 거예요. 이런 공인인증서는 사실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장 방식 자체가 너무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간편하게 해놓으니까 저장 방식, 배포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USB, 핸드폰 이런 데다 저장해 놓는 거잖아요. 그럼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그냥 누구든지 USB만 가져가면 여러분들 공인인증서를 비밀번호만 알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 공인인증서 한번 실행하려면 여러분들이 뭐 베라포트 여러 가지를 또 깔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에 맞게 프로그램 설정을 해놨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아니면 아예 실행이 안 되게 넘어가요. 여러분들 은행권 아직도 그래요.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라고 PC에서.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뢰성 있는 높은 백신이나 방화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누가 또 깔아라는 거죠. 우리 거에 맞는 걸로. 근데 원래 PC에는 한 컴퓨터에 두 종류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걸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렉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 갑자기 다운되는 사례들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게 전부 다 사실 공인인증서 설치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컴퓨터가 문제 생기시면 여러분들이 그것부터 이제 지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제거해주는 툴도 있어요. 그 무슨 제거기인가? 호라 제거기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사실 강요돼 버렸죠. 그게 없으면 안 넘어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뭐예요? 더 좋은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상품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문제점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설치하실 때 여러분들 저조차도 사실 다 읽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예 이렇게 yes 누르실 때 읽어보시나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뭐하는 식 자체가 맞다는 거죠. 다 읽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맹점을 발현해 가지고 악성 프로그램 심어 가지고 설치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 프로그램이 사실 보안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깔다가 더 안 좋은 사례도 연결될 수 있는 사례가 생긴 거죠. 그런 문제점과 함께 이 사용자한테 아예 공인인증서 사용에 있어서 뭔가 사고가 발생하면 공인인증서의 문제가 아니라 공인인증서는 공인에서 인증된 것 때문에 문제없다. 사용자가 문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만약에 개인이 해킹 당했어요. 여러분도 해킹 당했단 말이에요. 기업에서 지정한 절차를 다 지켰어요. 은행 깔아놓은 거 다 시켰어요. 그런데 법은 다르거든요.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주의로 해킹 당했음을 완벽히 증명해줘야 내가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정확한 절차를 지켰다 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 외에도 외부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하는 겁니다.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모바일 뱅킹 쓸 때는 금융정보부에다가 여러분들 공인인증서에다가 보안카드까지 사용하게 한단 말이죠. 그 세 개를 다 사용했음에 불구하고 해킹당했다. 그러면 금융 소비자한테 책임을 전가시켜요. 보상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 권리가 이렇게 다 제공했기 때문에 해킹 당했으니까 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의 이기적인 입장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액 결제 사용상에서 불편함이 있어요. 자, 원래는 30만 원 이하에는 공인인증서를 걸지 않았어요. 원래 이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액 결제에는 30만 원 이하에서는 다 쉽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게 대부분의 그 회사들 생각해 보시면 30만 원 이하에도 다 걸어놔요. 공인인증서 사용하도록 이전까지는. 왜냐면 내가 처음엔 30만 원 이하로 살려고 했지만 쇼핑몰 들어가서 사다 보니 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제 플러그인에다가 강제로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공인인증서들이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액티브엑스의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브라우저 문제.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윈도우 익스플로러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구글 크롬이라든지 파이어폭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액티브엑스가 제공되지 않는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우리 학교 그룹웨어 자체도 익스플로러만 사용되는 그룹웨어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웹표준에 맞지 않는 거죠. 웹표준은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건데 아직 그 기준에 적당하게 맞추지 못한 거죠. 거기다가 공인인증서는 1년, 유효기간은 1년이 지나면 없어지고요. 이게 갱신을 하려고 해도 30일 이전에부터 갱신이 가능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되면 공인인증서 빨리 갱신해야 돼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다른 은행들, 타행들 생각해 보시면 전부 다 따로따로 다 등록해 줘야 됩니다. 은행 계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거죠.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대두됐고, 하지만 장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40년 이상을 썼기 때문에 이 공인인증서가 습득하고 있는 그 암호화 알고리즘이 시드거든요. 시드, SEED라고 해서 시드인데, 이게 MPKI에서 PKI에 기반한 그 공개키 인증 방식은 넓은 방식이 암호체계이긴 하지만 40년간이나
보안성을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안성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안전해지니까요. 이런 장점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될 거잖아요. 두 번째로 이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나라가 엄청 편하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관공서, 금융 웬만한 거 다 되죠. 결제. 유럽 같은데, 미국 같은데, 아직도 일본 같은데 아직도 서류 받으려고 전부 다 관공서 가야 돼요. 거기다가 해외 거주자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내국인의 그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매우 편리한 장점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어떻게 됐다? 2020년 5월에 폐지하기로 결정이 됐고 2021년 2월에 공인인증서가 사라졌죠. 하지만 다른 형태로는 남아있긴 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연역 한번 읽어보시면 99년부터 해서 공인기관 지정하고 사용 의무화하고 전면적으로 2006년에는 전면적 의무화했고 사용 의무 완화 그리고 개정 액티브X 제거까지 해서 이렇게 연역이 공인인증서가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21년간 하고 사라졌어요. 역사의 뒤안길. 역사에서 여러분들 되게 큰 역할이에요. 공인인증서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뭐 한 단락으로 배우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공인인증서는 폐기가 됐고 액티브X의 기술이 폐기되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됐던 것들을 많이 제거하고자 했지만 아직까지는 문제가 많아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폐지를 하자는 이론이 강했고 그거에 대해서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공인인증서가 폐지됐어요. 공인인증서예요. 공인된 인증서가 폐기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공인되지 않은 인증서들은 아직도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사설 인증인 거예요. 사설 인증에서 여러분들이 전자시장 이런 전자 서명 시장이 더 활발해진 거죠. 더 편하고 활발해지게 되는 거고 공인인증서가 폐지됐지만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은 더 다른 방식으로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블록체인이라든지 생체 인증이라든지 신기술 기반의 여러 가지 서명 방법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기대가 될 거예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이런 게 혁신 서비스화까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금융 서비스 이용함에 있어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비대면 채널들이 일성화되니까 비대면 인증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 확인하는 방법들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본인 확인 가능하도록 기술을 많이 발전시켰고 다양한 비대면 인증 방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인증 방식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소지 기반, 생체 기반, 지식 기반, 특징 기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시지만 전부 다 아는 기술들이에요. 사용해 보셨어요. 자, 지식 기반 인증 여러분들 어떤 거냐? 패스워드, 이미지. 여러분들 이미지 클릭하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동작. 여러분들 핸드폰 위에 그리는 동작들 이런 것들로 인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식 기반이에요. 그래서 OTP라든지 원타임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안 안정성을 발전시킨 형태인데요. 이런 것들은 뭐겠어요? 소지 기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식은 여러분들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패스워드라든지 이미지 인증이라고 보시면
이제 소지 기반 인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서 인증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핸드폰 SMS, 음성 ARS, 이메일 등으로 여러분들이 인증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OTP, 은행 OTP라고 요 조그만한 기계 있습니다. 저거 들고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그리고 투채널 인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2채널 소지 기반 방식인 거예요. 세 번째가 생체 기반,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죠. 여러분들 핸드폰 지문 인식, 홍채 인식, 홍채 인증, 그리고 서명 인증까지 지문, 홍채, 망막, 정맥, 손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유 정보를 파악해서 본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목소리, 체형, 걸음걸이, 특정 행동까지 다 여러분 생체 기반 인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기반 인증은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인증이라든지 Q&A 인증인 거죠.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별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 사십니까? 그리고 기기 설정, 이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사용하겠다. 그리고 위치 기반으로 이 위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징 기반 인증 기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기술이죠? 그래서 비대면 인증 방식이 지금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인증 방식이고, 전부 다 벌써 여러분들 모바일 전자금융곳에는 전부 다 이걸로 다 사용할 수 있게 해놨죠. 자, 그리고 이 스마트 금융에서 핀테크를 빼놓고는 말하기가 힘들죠. 핀테크는 금융, 파이낸스의 FI를 빼고요. 기술, 테크놀로지를 합친 핀테크예요. 앞에 핀테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금융과 IT를 융합한다 라는 거고, 정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금융 서비스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핀테크는 서비스 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핀테크랑 이런 신흥 핀테크로 많이 나누는데요. 그 전통적인 핀테크는 저희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융 서비스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농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전통적인 전자금융 핀테크, 전통적 핀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흥 핀테크는 여러분들이 금융 서비스 아예 형태가 없던 것들이 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사람들이 전자금융을 지배하던 기존의 그 금융회사들이 메인이 아니라 아예 핀테크 기업이라는 기업적인 느낌을 가지고 금융가치 사슬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서비스, 금융 서비스가 기존에는 은행을 거쳐서 돈이 지급돼야 된다면 이런 서비스 전달 체계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걸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 기업에서 나오는 핀테크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이해가 더 편하실 거고, 우리 핀테크, 신흥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로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시냐면 스타트업이라든지 모바일 기업으로 진행된 핀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좀 예시로 드시기에 좋은 것들은 스타트업 중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카카오, 뱅크라든지 토스 같은 업체들이 신흥 핀테크 업체거든요. 이 핀테크라는 게 여러 가지 수익 모델로도 나눌 수 있고 개념으로도 나눌 수 있고 비교도 있지만, 이 핀테크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이제 기술들이 발전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특히 SNS, 클라우딩 컴퓨터, 빅데이터, IoT가 증강현실까지 발전하니까 이 모바일 서비스가 급속하게 확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들이 수준 자체가 엄청 높은 수준 자체의 금융 정보까지 다 접근이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이 금융정보 서비스가 너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다가 금융 소비자들이 라이프 패턴이 바뀌어 버렸어요. 밀레니엄 세대, 여러분들 2000년 이상의 세대들은 모바일 중심 소비 형태가 기본이에요. 거기다가 거기 기반한 모바일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여러분들이 선택권들이라든지 주도권들이 더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편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권과 주도권이 강해지니까 기존의 금융업체들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세 번째로 글로벌 금융위 위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융기관 수익성도 하락했죠. 새로운 모델이 있어야 된다. 어떤 금융으로 해야 되냐? 라고 해서 핀테크가 부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핀테크에 대해서 우리가 스타트업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신성장 동향이라는 걸 판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엄청나게 풀어줬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들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생길 수도 없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은행에서 핀테크 기업으로 이동하는 동안 전통적 은행들은 발전이 없었으니까 고객들은 그냥 핀테크로 이동해 버렸죠. 그리고 새로운 고객들이 나타났고, 금융산업 평판 떨어졌고, 디지털 세대들이 이제 금융기관을 선도하면서 세대가 완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핀테크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이런 핀테크는 종류가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금융 플랫폼, 금융 데이터 분석 플랫폼, 결제 송금 플랫폼, 금융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해서 핀테크 사업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 개입 없이도 금융기관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분야들은 어떤 거 있는지, 그 데이터 분석할 때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 결제 송금할 때는 어떤 것들이 서비스를 하는지, 그리고 금융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들이 되는지 한번 예시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간편 결제입니다. 간편 결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죠? 삼성페이. 그래서 생체 정보에다가 스마트페이 이런 거 해가지고 스마트폰 단말기에 여러분들 생체 정보 인식하시면 바로 결제할 수 있게. 왜? 복잡한 결제 단계가 줄잖아요. 공인인증서 방식은 이렇게 복잡했단 말이에요. 카드사 선택하고 인증서, 신용기간, 유효기간, 고유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결제. 간편 결제, 비밀번호, 결제. 뭐 어떤 거 선택하시겠냐고. 삼성페이, LG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외국 기관에서 글로벌에서는 페이팔, 뭐 애플페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뭐 바로 곁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간편 송금 서비스죠. 간편 결제와 함께 이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친숙하게 사용되는 분야예요. 카카오페이가 나오기 전에 토스밖에 이 기능이 없었어요. 토스가 왜 유명해졌냐? 기존에 그 금융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모든 금액들은 지급 수단의 경우 사용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이런 송금 쪽의 이야기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인인증서, OTP 없이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지. 근데 토스가 어떤 시각을 가졌냐?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거죠. 우리 책에도 잘 나와 있어요.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의 경우, 선불일 때, 그러니까 선불, 여러분들이 선불해가지고 돈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뭐 채워놨을 때는 어떻게 된다? 공인인증서 및 일회용 비밀번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거예요. 토스가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그 뒤에 카카오페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간편 송금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토스를 다 사용하게 되셨고 유니콘 기업으로 확장했죠.
이게 파괴자적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인 거예요. 간편성 송금 서비스. 지금은 모든 업체들이 다 만들었죠. 그래서 토스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두 가지로 크게 많이 나누는데 리워드형과 이런 투자형으로 많이 나눠요. 여러분들 크라우드넷이라든지 와디즈라든지 이런 프로세스에 들어가 보시면 크라우드 펀딩에 관해서 크라우드는 대중이다고요. 펀딩은 자금을 조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중한테 내 자금을 조달한다. 기존에는 거의 엑셀레이터나 투자 회사에 대해서 돈을 받았단 말이죠.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이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서 내가 이런 제품이 있으니 투자를 해달라라고 해서 엑셀레이터 가서 돈이 많은 투자사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제품 좋고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 투자하면은 나한테 이만큼의 돈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해서 투자를 받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셜 펀딩이라든지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돈을 모집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기존에는 업체라든지 이런 거래를 했다면 대중한테 내가 이런 걸 할 거니 돈을 투자해줘 라고 하면 P2P 형식으로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보고 후원이나 기부나 대출이나 증권형으로 돈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한테는 자금 조달 수입 수단으로 매우 좋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렇게 투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연결해서 P2P 대출. 예전에는 대출자가 있어서 이 대출 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예 개인이나 기업한테 대출을 받는 거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한테 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크라우드 펀딩과 개념이 비슷한데 대출을 받는 거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빌딩을 살 때 이런 P2P 대출로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지분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이익을 만들어서 그 투자자들한테 지분을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기존에는 우리 투자에 대한 사람들은 그런 업체들한테 투자를 맡기거나 프라이빗 뱅커한테 투자를 맡기거나 은행에 가서 금융 상품을 사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바뀐 거죠. 로봇이 투자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재밌는 사례가 있었죠. 그 인간 AI 프로그램과 주식 투자를 가지고 주식 투자에 몇백억 본 대부랑 붙었어요. 결론은 사실 인간이 근소한 차이를 이기긴 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라든지 세상이 갑자기 느끼는 변화에 대해서는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기술이 발전한다면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무서웠어요. 4일차까지 로봇이 계속 이기고 있었거든요. 꾸준하게. 그리고 이 로보 어드바이저에서 가장 많은 핀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뱅크샐러드라고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뱅크샐러드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의 시각을 넓혀줄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는 대면, 전화, PC로 이용하던 투자 플랫폼들이 PC 모바일화해서 로봇이 이런 것들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특히 이 거래 수수료가 높았던 대면 수수료에 비해서는 이제는 거래 수수료도 낮고 투자 관리라든지 자동 재분배가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해지는 거죠. 지금은 이런 상황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공개된 프로그램 자체는 없어서 이런 것들이 뱅크샐러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인슈어테크, 보험 인슈어런스와 테크놀로지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 융합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 보험 산업에서 보험 가치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이 여러 가지 접목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ICT 기술 적용해가지고 혁신해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보험 산업에서 하는 상품 개발, 보험 상품 개발, 보험 계약 체결, 보험 고객 관리, 보험 업무 전반에다가 정보 기술 넣어버리는 거예요. 상품 개발도 로봇이 할 수도 있는 거고 AI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빅데이터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계약 체결 자체도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객,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을 개발하니까 고객 특징이나 니즈에 맞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다양한 상품, 더 개인 커스터마이즈가 된 상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심사도 시스템 해버리는 거죠. 업무가 간소화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핀테크의 새로운 방향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슈어테크를 보시면 상품 개발부터 마케팅도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하고, 가입에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용해서 스마트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슈어테크들은 벌써 적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뭐 챗봇을 통한 고객 응대까지 해서, 챗봇은 여러분들 그 네이버라든지 고객센터 전화해보시면 전화 안 받아요. 온라인 고객센터 통해서 문의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온라인 고객센터는 뭐냐? 챗봇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이 있는 챗봇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여러분들 질문 선택해야 내려가면 그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웬만한 건 그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스마트 금융과 핀테크, 실질적으로 비즈니스가 응용돼서 특히 금융, 스마트 금융, 돈이 흐르는 사회에서 진행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에서 스마트 금융이라는 부분, 매우 큰 부분이구나,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도 한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과제는 여러분들 과제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